안녕하세요. 측한민국입니다. 한 달 뒤인 9월 7일에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진행하는 공개 강의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명상, 나 사랑하기입니다.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생각에 지친 뇌를 구하는 감정사용법입니다. 지은이는 베르너 티키 퀴스텐마허. 전 세계의 팬을 가진 베스트셀러 저자, 독일 강연자 협회 명예의 전당에 오른 독일 최고의 인기 강연자, 일러스트레이터, 칼럼니스트, 라디오 진행자, 개신교 목사 등 베르너 티키 퀴스텐마허의 활동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총동원해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말한다. 그가 2001년 집필한 단순하게 살아라는 40개국에 수출되어 1000만 독자의 삶을 변화시켰고 국내에서도 50만 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간의 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한다. 무려 860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이 인간의 뇌에 분포해 있다. 이뿐 아니라 뇌 전체를 결합하는 역할을 하며 정보 교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신경아교세포 같은 세포들이 유사한 숫자로 존재한다. 더 놀라운 것은 각각의 신경세포가 다른 세포와 형성할 수 있는 연결선의 수다. 세포마다 무려 20만 가지에 이른다. 이 가느다란 선을 수상돌기라고 부르는데 어원은 나무를 뜻하는 그리스어지만 이렇게 많은 가지를 가진 나무는 단언컨대 없다. 다른 세포와 연결되는 지점은 시냅스라 부르며 우리 머릿속에는 약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 이는 1에 0이 무려 14개 붙는 숫자이다. 뇌의 무게는 신체 몸무게의 2%도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모하며 항상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미국의 뇌 연구학자 폴 맥리는 이렇게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는 두뇌의 지도를 그리는 데 일조한 위대한 선구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뇌의 삼중 구조라는 개념을 발표했고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 개의 구조가 수백만 년에 걸친 종의 진화사를 그대로 복제했다고 확신했다. 현재 이 가설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포유류 뇌의 삼중 구조는 서로 상반된 특징을 지닌 채로 거의 동시에 진화했다는 설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삼중 구조는 기본적인 사고 모델로서 여전히 유용하다. 두개골 아래쪽 중심부에서 철저한 보호를 받는 뇌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뇌간으로 척추의 끝과 아주 가까이 위치한다. 단단한 줄기 모양의 뇌간은 신체의 기초 기능을 제어한다. 호흡, 심장 박동을 비롯해 도망, 공격, 죽은 척 등 응급시의 즉흥적인 근육 반응이 여기에 포함된다. 도마뱀이나 개구리, 뱀처럼 고대부터 존재했던 동물 종도 인간의 것과 비슷한 뇌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책의 슈퍼스타는 바로 대뇌 변연계다. 대뇌 변연계는 뇌의 중간층에 위치하며 뇌간을 에워싸고 있다. 포유류의 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쥐, 고양이, 개, 원숭이 등 포유류의 공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뇌 변연계는 최소 1억 5천만 년 전에 생겨났다. 그리고 약 6,500만 년 전, 지름 약
10km의 거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며 공룡을 포함해 수많은 생물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린 대멸종이 일어났다.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고 매우 영리한 작은 동물만 살아남았는데 아마 설치류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 생명체가 현존하는 모든 포유류의 조상이 되었다. 이 영민하고 생명력이 강한 동물이 우리의 대뇌 변연계 안에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 매력적인 대뇌 변연계를 귀여운 캐리커처로 그려 아내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그녀에게 대뇌 변연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 얘기를 듣던 아내는 이 작은 캐릭터의 이름을 단번에 떠올렸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림비로군요. 림비는 고대 포유류가 이뤄낸 가장 중요한 성취, 즉 감정을 상징한다. 감정은 공룡, 도마뱀, 악어 등 파충류의 뇌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뇌 변연계는 감정의 뇌로 뇌관의 자극 반응 체계보다 훨씬 복잡한 양식에 따라 활동한다. 우리 뇌의 표면층은 대뇌 피질이라고 한다. 대뇌 피질의 90%는 신피질이라 불리는데 진화 과정에서 비교적 늦게 생겨난 젊은 부분이다. 돌고래, 코끼리, 고양이, 침팬지 등 대부분의 포유류는 대뇌 피질이 있으며 그 크기도 크다. 그러나 인간의 대뇌 피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교하다. 무엇보다 인간의 대뇌 피질에는 전두엽 피질이 있는데 여기서 인간만의 독창적인 능력이 발현된다. 바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 덕분에 자의식이 생긴다. 즉,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무언가를 느낄 뿐 아니라 그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반응들을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다. 신체의 모든 감각기관은 대뇌 피질과 연결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데이터 신호를 동시다발적으로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우리의 림비는 대뇌 변연계다. 림부스는 원래 가장자리라는 뜻이다. 가장자리에 위치한 여러 부위들을 대뇌 변연계라는 명칭 아래 묶은 것은 앞서 언급한 폴 맥린이다. 뇌의 모든 부위는 신경로를 통해 대뇌 변연계와 이어져 있다. 이에 신경생리학자 게하르트 로트는 뇌 전체가 결국 어느 정도는 림비라고 말했다. 대뇌 피질은 인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대뇌 피질에도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루다 보니 위기에 처해 번개처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속도를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선택지를 세심하게 비교한 후 판단하는 데에는 몇 초 또는 몇 분이 걸릴 수 있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이 시간이 지나치게 긴 시간일 수 있다. 인류의 오래전 과거로 돌아가 검치호랑이를 맞닥뜨린 순간을 상상해보자. 검치호랑이 한 마리가 갑자기 숲을 뒤에서 뛰어올라 신석기 시대의 우리 조상을 덮친다. 만약 그의 의사결정 기관이 대뇌 피질 뿐이라면 그 무시무시한 고양이가 자신을 덮쳐 쓰러뜨리는데도 그저 놀라서 오, 감탄사 한마디만 뱉고 끝날 것이다. 신피질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모든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따져보며
고도로 차별화된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림비의 신속한 반응 덕분이다. 림비는 기가 막힐 정도로 재빠르다. 하지만 림비는 대뇌 피질만큼 고차원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다. 호불호를 대략적으로 표현할 뿐이다. 림비의 호감과 비호감은 원시적인 감정이지만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 림비는 신체를 통해 당신과 소통한다. 림비가 좋으면 당신은 편안함을 느낀다. 반대로 무언가가 림비를 불쾌하게 했다면 당신은 고통, 피로, 무기력 등을 느낀다. 림비는 이렇게 신체 언어로 소통한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강의를 하는 신경생리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림비 연구 분야의 핵심적인 학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감정과 기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감정은 림비의 경험이다. 반면 기분은 감정에 대해 대뇌 피질이 판단한 결과다. 이 둘 사이의 배달부는 신체다. 림비가 기쁘거나 두렵거나 혹은 짜증이 나면 당신은 그 즉시 몸으로 그것을 느낀다. 다마지오는 이런 림비의 표현 방식을 체성표지라 명명했다. 대뇌 피질이 내린 결정이 림비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림비를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다. 세금 신고서나 지루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이가 서먹서먹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때, 또는 지저분한 욕실을 청소해야 할 때를 떠올려보라. 우리의 일상은 처리해야 하는 크고 작은 과제의 연속이고 당신 내면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뭔가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림비다. 림비는 종종 아주 세게 고집을 부린다. 림비를 억지로 제어하려는 모든 방식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한 공은 신경심리학에 있다. 엄격한 기준에 맞춰 실험을 수행하고 측정하고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예외 없이 명백했다. 강력한 림비의 저항을 이겨내고 의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굉장히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림비를 계속 올가맬 수는 없다. 가장 바람직한 건 림비에게 강요하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 교육학 등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이 방식을 고수하려 한다. 이제 이런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림비를 억압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림비와 함께 협력하라.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림비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지이지 절대 적이 아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전망 이론을 창안한 공을 인정받아 미국의 경제학자 버넌 스미스와 함께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수없는 실험을 통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리해냈다. 그가 밝힌 의사결정 과정에는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라고 명명된 두 개의 시스템이 작동한다. 빠른 사고에 대한 묘사를 듣는 순간 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바로 림비다.
전망 이론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에 적용된다. 사실 최초의 결정은 림비가 내린다. 모든 곳에서 항상 그렇다. 대뇌 변연계는 궁극의 결정기관이다. 왜냐하면 감정이 없으면 복합적인 결정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피질과 림비 사이의 연결이 끊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1936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만성 통증, 정신분열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전두엽 절제술, 즉 전두엽과 대뇌 변연계의 연결을 절단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시술 이후 환자들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게다가 치료하고자 했던 증상은 여전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더해졌다. 미국의 전 대통령 존 케네디의 누이인 로즈메리 케네디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평생 어린아이 정도의 발달 단계에 머물게 되었다. 이 끔찍한 수술은 뇌 외과 의술상 최악의 오류로 남아있다. 감정 본부가 없이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 그간 의학과 철학 분야에서는 이성과 감정의 분리를 의미 있는 통찰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인간의 정신에 관련한 데카르트의 철학적 명제,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종말을 선언했다. 그의 비평에 따르면 철학은 정신과 육체를 단호하게 분리해서 보았지만 하나가 없으면 둘 다 온전할 수 없다. 영국의 신경의학자 데니얼 월퍼트는 근본적으로 뇌가 발달한 이유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성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의 신체를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움직임을 조종하는 것이야말로 뇌의 주된 업무이며 실제로 우리 뇌는 감탄이 나올 만큼 뛰어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림비의 강력한 힘인 감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감정은 감각적 정보를 평가하면서 일어나는 최초의 충동이다. 그 충동에서부터 날랜 도망이나 맹렬한 공격 등 신체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감정에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다. 첫째, 감각적 정보를 평가한다. 게하르트 로트는 대뇌 변연계를 뇌의 핵심 평가 기관이라 표현했다. 모든 지각은 대뇌 변연계를 통과한다. 림비는 뇌로 향하는 모든 입장객을 관리하는 절대 지치지 않는 문직이다. 감각을 인지할 때마다 림비는 의견을 내놓는다. 감정의 두 번째 기능은 당신을 자극하는 것이다. 희로애락과 그 외 다양한 감정이 당신의 내면에서 충동을 일으키고 당신의 모든 행동을 야기한다. 당신이 뱀 또는 모기, 고양이과 맹수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림비는 번개같이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 결과가 신체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근육은 도망치거나 잡을 준비를 하며 수축한다. 맥박과 호흡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빨라지며 지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동공이 확장된다. 한편 신피질은 지속적으로 신체를 관찰하고 있기에 위험이 닥치는 순간 곧바로 신체의 변화를 감지한다.
언젠가 한 청년이 아시아 원시림에 위치한 연구기지를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그 근방에 잠시 나갔다가 갑자기 팔에 털들이 쭈뼛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 정글의 암흑 속에서 한 마리의 표범이 그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표범은 청년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다. 둘은 매우 느린 속도로 조심스레 뒷걸음쳐 서로에게서 물러났다. 이 청년은 막 의학 공부를 시작한 학생으로 대뇌 변연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직접 체험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했다. 감정이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다. 림비의 핵심 기능은 위험 방지이기에 림비는 특히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에 특화되어 있다. 림비는 시간 개념이 없다. 당신은 기르는 고양이가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고양이가 심심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건 당신의 해석일 뿐이다. 동물은 지루함을 모른다. 시간에 쫓겨 서두르거나 예정 시간에 늦는 경우도 없고 시간이 넘치도록 많다거나 너무 적어서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시간 개념은 대뇌 피질이 사고하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오로지 대뇌 피질의 능력으로만 인지할 수 있는 관념이다. 시간에 대한 평가는 인간의 신피질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다. 다람쥐에게 쳇바퀴를 도는 행위는 전혀 피로하지도 무의미하지도 않다. 오히려 다람쥐는 쳇바퀴 위를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쳇바퀴는 아무런 구속도 없이 끝없이 질주하는 기분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야생에 사는 동종에게도 적용된다.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교에서 의료 연구를 하던 요한나 메이저와 유리 로버스는 도심 공원과 인적이 드문 모래 언덕 주변에 쳇바퀴를 설치하고 수년간 비디오로 관찰했다. 야생 동물도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집쥐, 뒤쥐, 들쥐는 물론 개구리까지도 호기심을 가지고 염탐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우리가 다람쥐였다면 우리도 쳇바퀴를 사랑했을 것이다. 림비는 포유류의 뇌답게 자신만의 림비 쳇바퀴 속에서 달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놀라운 끈기와 인내심을 보이며 그 일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림비의 솟구치는 힘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비법은 매우 간단하다. 당신이 의무라 생각했던 것에서 재미를 찾고 해야만 하는 임무가 아닌 놀이라고 발상을 전환하고 자신을 혹사하는 짐이라 생각했던 것에서 유머를 발견하라.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멀티태스킹의 대가인 대뇌 피질이다. 대뇌 피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 과제를 오간다. 이러한 멀티태스킹으로 인해 스멀스멀 불편한 심기가 올라오는데 이는 림비에게서 비롯된다. 림비는 한 번에 하나만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림비와 대뇌 피질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 진심을 다한 집중은 한 번에 딱 한 가지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진심은 림비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뇌와 친화적인 삶을 사는 법의 핵심은 이렇다. 매일 단 한순간만이라도
한 가지에 몰입해 림비가 온전히 그 순간을 느끼게끔 하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하지 않고 지나간 일로도 끙끙 앓지 않는 그런 순간 말이다. 물론 특정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행히 신경과학자들이 이 주제를 연구해 명백한 결론을 냈다. 집중력은 림비의 도움을 받아 훈련하면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계속 딴 곳으로 향하고 아주 가벼운 유혹에도 마음이 혹한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당신이 뇌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럴 땐 뇌에게 더 강한 요구를 하라.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라. 당신의 뇌에 더 많은 부담을 줘라. 근육계나 소화기관과는 달리 뇌는 항상 최대치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점은 림비와 심피질 모두 동일하다. 예를 들어 지독하게 지루한 보고서를 운문 형식에 맞춰 써보는 식이다. 또는 따분한 회의록을 신비한 오지, 광활한 초원, 위험한 협곡으로 떠나는 모험 소설처럼 써보자. 그런 관점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면 회의 시간이 예전만큼 갑갑하지는 않을 것이다. 림비는 환상적인 알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위험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민감한 센서로 24시간 내내 360도로 주변 환경을 감시한다. 림비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림비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눈과 귀를 차단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특정 활동이 월등히 더 중요하거나 재미있을 때다. 이는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림비가 외부로부터의 최소한의 신호만 받도록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도구만 남겨놓고 책상을 깨끗이 치워보자. 이메일 창도 닫고 전화기도 전원을 꺼버리자. 가능하다면 문도 닫아보라. 언뜻 사소해 보이는 것도 뇌의 반응 속도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하는 중에 다른 문의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업무가 생겨도 그 회방꾼이 집중을 깨도록 허용하지 마라. 트란스플란토비치 박사에게 보낼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러시아 교통사고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계산이 맞는지 검토하는 대신 창밖의 구름만 넉넉히 보고 있을 때, 진상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꿈꾸던 커피 머신을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는 당장 집중해야 할 일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금 당장 트란스플란토비치 박사님에게 감사 편지를 써야 하잖아. 소리내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의 주의력은 해야 할 업무로 복귀할 것이다. 그 이유는 림비가 인지 부조화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 부조화란 행동과 생각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인지한 것이 생각이나 의도와 다를 때 림비는 초조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림비는 무엇보다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고와 행동을 일치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중간 목표를 정하라. 중간에 멈춘 행동은 완전히 완료한 것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다. 심지어 완수한 업무에 더 오랜 시간을 투자했더라도
미완성 작업을 더 잘 기억한다. 이런 경향은 1920년대에 이 현상을 발견한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의 이름을 따 자이가르닉 효과로 알려졌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 효과를 활용해 결정적인 순간에 방송을 끝내고 난다. 이야기의 끝이 궁금해진 시청자가 다음 주의 방송도 보게 하려는 의도다. 장기 프로젝트가 피곤하고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는 해야 할 일을 자꾸 떠올리고 그런 상황이 림비를 지치게 만든다.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비상 상황이라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림비의 비밀 하나를 살짝 공개하고자 한다. 50분. 그 시간만큼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림비가 받아들인다.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50분 동안은 자신을 가둬두고 신체 감각을 억제하며 조용히 견뎌내는 것이다. 축구의 전후반 경기 시간도 연장 시간을 포함해 딱 그 정도이며 학교의 수업 시간도 드라마 방영 시간도 그러하다. 50분이 지나고 나면 림비를 3장 밖으로 풀어줘야 한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림비에게 휴식을 누리게 해줘라. 2001년 출간된 내 책 단순하게 살아라는 과분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많은 독자가 좋아하고 바로 삶에 적응했던 부분은 물건 정리였다. 사실 난 무언가를 버리고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간단한 일이 그렇게나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선반을 빼곡히 채운 장식품이나 서랍 안에 가득한 양말을 정리하면 왜 기분이 좋을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책상에 앉으면 상쾌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는 림비를 행복하게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정돈할 때 림비는 즐거워한다. 사람들이 명료하게 체계가 잡힌 직장이나 매우 잘 정리된 서랍을 선호하는 데에는 여러 이성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필요한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고 누가 불시에 방문해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제대로 질서가 잡힌 책상에서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다. 또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도 쉽고 궁극적으로 훨씬 건강해진다. 소유한 물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서 비효율적인 구매가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고 더 이상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발견해서 되팔거나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다. 또한 나쁘시기를 놓치거나 다른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도 피할 수 있다.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미국의 마사 백이다. 마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타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나는 마사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자신이 직접 고안한 한 발짝씩 전진하기 전략을 알려줬다. 일찍 결혼해 아이를 키우며 대학에서 중국사 조교 일을 하던 마사는 박사 학위를 따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매우 까다로운 교수의 수업을 신청했다. 처음에 그녀는 다른 일을 모두 끝마치고 아기가 잘 때 매일 4시간씩 공부하면 되리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고 4시간은 지나친 욕심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2시간씩 훨씬 혹독하게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불가능했다. 마사는 종국에는 매일 10분까지 목표를 줄였다. 우스울 정도로 적은 시간이었지만 마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켰다. 단 10분으로 박사 학위를 따기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림비라면 아마 포기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사는 대뇌 피질과 림비의 비상한 협력 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거북이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감으로써 그 짧은 다리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등껍질을 이고 먼 구간을 이동한다. 이렇듯 프로젝트를 잘게 쪼개라 라는 원칙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 책상 위를 치우는 게 어려우면 그 위에 있는 필통이라도 정리해보자. 옷장을 모두 정리하려던 계획을 구멍난 양말을 찾아내는 것으로 축소해보라. 작은 일은 언제든 가능하다. 모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림비는 돈이 관련된 문제에서도 성급하게 반응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십상이다. 이는 2002년 심리학자로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발견한 통찰이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인간이 이성만으로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마지오는 전두엽에 손상을 입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다. 그들은 일상에서 흔히 있는 단순한 결정의 순간에 선택지의 장단점을 열거할 수는 있었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는 못했다. 특정 정보를 평가하려면 감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당신이 원하는 걸 제대로 알려면 림비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림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지식으로 가득 찬 대뇌 피질과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림비는 진정으로 똑똑해진다. 레바논 출신의 미국 수학자이자 작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렙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매우 중요하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림비의 이런 본성을 경제적 문제에서도 활용해야 한다. 현금을 셀 때 림비가 쭈뼛대며 망설이는 걸 느낀다면 그건 그 지출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지표일 수 있다. 증권 거래나 기업 매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번 기업인들의 대다수가 그 돈을 리스크가 매우 높은 사업에 재투자한다. 그리고 그 돈은 순식간에 날아간다. 쉽게 번 돈은 그만큼 쉽게 사라진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갑자기 돈벼락을 맞는다면 대뇌 피질 모드로 전환하고 림비의 흥분이나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라. 당신에게 필요한 건 냉철하게 생각하는 컨설턴트다. 대형 가전시장을 방문할 때 텔레비전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라.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는 항상 값비싼 최고급 대형 텔레비전이 진열되어 있다. 실제로 최근 가전 매장에 갔다가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 괴물 같은 스펙의 텔레비전을 입구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당신의 림비는 그 가격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그 가격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상품의 값과 비교하는 기준, 즉 림비가 내린 닻이 된다. 그 제품보다 값싼 텔레비전들이 전시되어 있는 상품 진열대에 도착하면 림비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쉴 것이다.
좀 전에 봤던 괴물에 비하면 500만 원은 선물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처음에 각인된 가격 때문에 림비는 이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이런 닷 전략은 효과가 꽤나 좋기 때문에 영리한 판매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나서도 우리는 일상에서 때때로 이 술책에 넘어가고는 한다. 충동적인 림비가 이성적인 대뇌 피질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 림비도 죽음을 두려워할까? 두려움이란 항상 대뇌 변연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림비가 지닌 에너지 원천의 제1요소이기도 하다. 살아남으려는 본능적인 의지가 림비의 가장 큰 힘인 것이다. 그러나 대뇌 피질은 숙고 끝에 모든 생명체가 언젠가 결국 죽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죽음은 궁극적으로 모든 짐을 덜어준다. 죽음이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그렇듯이 사랑하던 사람과 작별하며 죽음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고인을 놓아줘야 한다. 고인의 육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고 우리는 이제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와 대화를 나눌 수도 없다. 상실감이 들고 눈물이 흐르고 괴롭고 분노가 치민다면 그 감정을 모두 그대로 느껴라. 그에 대한 애정을 저버리지 않아도 된다. 독일의 심리치료사 로란트 카흘러는 17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을 사고로 잃었다. 그는 자신이 환자들에게 추천했던 애도 방식이 전부 무용지물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직접 슬픔을 겪어본 후 그가 추천하는 방법을 림비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슬픔과 애도의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강요하지 마라. 당신의 림비가 원한다면 고인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도 된다. 고인에 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려 애쓰지 말고 그와 새로운 내적 관계를 형성하라. 애도의 장소를 찾아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묘지나 납골당에 고인을 묻거나 바다 또는 공중에 고인의 유골을 뿌리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라고 염원한다. 무덤이 없다면 커다란 나무, 오래된 정원, 한적한 강가 등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자. 고인의 방, 즐겨 찾던 레스토랑 또는 당신과 고인이 함께 행복했던 장소들이 애도의 장소로 더 적합할 수 있다. 예전에 같이 갔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걸 일부러 꺼리지 마라. 하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가지 않아도 좋다. 림비는 당신에게 뭐가 이로운지 잘 알고 있다. 림비를 믿어라.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뭘 봐도 고인이 생각난다. 그런 슬픔의 박물관에서 사는 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의 손때가 묻은 익숙한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림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군가 고인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치워버리라고 조언하더라도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당신의 마음이 원한다면 고인의 사진을 그대로 둬라. 그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일부 그대로 쓰며 고인을 추억하자. 훗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점차 그 물건들과 작별하면 된다. 고인의 방을 치워야 하거나 문득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먼저 그 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진에 담아두자. 모든 고대 문화는 조상을 존경한다. 제단이나 위패 등 공동체는 고인의 자리를 마련해왔다. 당신과 가족의 삶 속에도 고인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좋은 방법 같다면 머릿속으로 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라. 사랑은 대뇌 피질과 대뇌 변연계의 공동 작업이다. 림비에게 성관계와 사랑은 평소와는 차별되게 강렬한 신체적 표식이 나타나고 도파민과 엔도르핀 수치는 최고치에 이르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오로지 대뇌 피질만이 애절한 러브 스토리를 읽고 시를 쓰고 이상적인 파트너를 꿈꾼다. 그러나 림비가 만들어내는 감정 정보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피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수백 년간 인간은 짝이 있는 경우에만 그 후세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평생 같이 살며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을 찾는 중대한 결정을 림비의 즉흥적인 계시에 맡겨두지 않고 부모님이 점지한 적절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흔했다. 결혼 상대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부수적인 장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널리 퍼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두 세대 전쯤 되어서야 인생의 동반자에 관한 기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기대는 림비의 전문 분야고 부부 사이의 행복은 여기에 달려있다. 과거에는 남성도 여성도 냉혹한 현실에 대해 그 어떤 환상도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당시 여성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생활을 보장해주는 남성만으로 기뻐했다. 남성 또한 집안일을 맡아주고 아이들을 낳고 키워주는 여성만으로 감사했다. 오늘날은 그 어떤 남성도 여성도 그런 기대치만으로 결혼을 결심하지 않는다. 대중 매체에서는 멋진 몸매와 지성을 지닌 아름다운 여성과 경제적으로 성공한 똑똑한 남성을 선전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위적인 이미지일 뿐이다. 이상적인 배우자는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상적인 배우자를 떠올리지 말고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을 그려보자. 당신에게 딱 맞는 반쪽을 찾기 위해서 자연은 수천 년간 작동해온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선사했다. 이 내비게이션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뇌신경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턴버그는 이것을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 명명하고 사랑할 때 나타나는 림비의 즐거움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1. 열정. 열정은 성적인 갈망에서 비롯된 림비의 자동적인 반응이다. 열정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다양한 지각이 복잡하게 얽히며 일어난다. 건강한 몸의 선, 목소리의 음색, 눈동자 색, 깨끗한 피부나 생기 있는 입술 등에 더해 서로의 체향, 신발, 옷차림, 머리 스타일, 장신구 등 여러 기타 요소가 종합되어 이 감정을 부추긴다. 림비가 느끼는 성적 욕망은 지극히 비이성적이다. 감정에 취하고 엔도르핀에 도취되어
이성적 사고는 마비된다. 이는 fMRI 장치의 측정으로도 증명이 되었는데 성적으로 흥분하면 전 전두엽 피질은 대기 상태로 전환되고 그 어떤 이성적인 결정도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좋은 부부 관계는 관능보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그때 우리는 두 번째 요소에 도달한다. 2. 친밀감. 이상적인 배우자라면 성적으로 이끌릴 뿐 아니라 서로 좋아하며 존중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야 한다. 그래야만 긍정적인 장기 관계가 가능하다. 부부 사이에는 끈끈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당신이 정말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단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진화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여성이 평생 함께하며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한다. 반면 남성의 내면에는 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다고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러셀 클라크와 일레인 해필드는 실험으로 이를 입증하려 시도했다. 이들은 아주 매력적인 여성을 대학 캠퍼스로 보내서 낯선 남성들의 귓가에 나랑 오늘 잘래요? 라고 속삭이게 했다. 그 결과 무작위로 선정된 남성 중 75%는 매력적인 여성의 제안을 승낙했다. 그 후 연구진은 외모가 출중한 남성을 다시 보내 낯선 여성에게 동일한 제안을 하게 했다. 그러나 단 6%만이 그와 집으로 함께 가는 것을 수락했고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3. 헌신. 우리는 계속 함께할 거야. 이는 관계와 애정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림비로부터 지원 사격받은 두 사람의 대뇌 피질이 내린 결론이다. 이 결정은 더 많은 것을 더 장기적으로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옥시토신은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에 출산을 도왔고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크고 작은 행복의 순간을 담당한다. 서로에게서 온기를 느낄 때, 사랑하는 이가 나를 보듬어 줄 때, 함께 식사할 때, 그리고 오르가슴을 느낄 때도 혈중 옥시토신의 농도가 짙어진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연구했다. 그는 직장 생활을 직업, 커리어, 소명의식으로 구분했다. 직업은 단순히 돈 때문에, 커리어는 성공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었는데 소명의식은 열정을 우선시했고 돈과 명예는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셀리그만은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때만 비로소 행복과 만족감이 찾아온다고 주장했다. 셀리그만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지금 직장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이직하지 마라. 직업적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업무의 변화를 줘보자. 당신의 고유한 재능,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직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보라. 이렇게 재능을 발휘할 때 내면에서 열정, 활력, 진정성이 샘솟는 것을 느낄 것이다. 림비는 항상 당신의 감정들을 업무에 적용하고 싶어 한다. 셀리그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총 24가지로 분류했다. 친절, 용기, 지식에 대한 갈망, 사회적 지능, 창의성, 감사 등이 있다.
모든 사람은 3가지에서 7가지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강점을 일과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행복과 만족을 느낄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의 공식은 이렇다. 각자가 지닌 강점을 더 강화하고 삶의 최대한 많은 영역에서 최대한 자주 활용하는 것이다.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통, 슬픔, 질병 또는 억압적 환경이 인생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이 책의 조언이 전혀 무의미한 상황이라면? 그러나 나는 끝없이 좌절만 가득한 곳은 없다고 확신한다. 심리학자이자 신경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내게 깊은 감명을 준 내 우상이다. 그는 제3제국 통치 기간에 수년간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추악한 악의를 경험했다. 매일 코앞에서 죽음을 목격했지만 프랭클 박사는 그의 신념을 굳게 붙들었다. 삶에는 분명히 의미가 존재한다는 믿음이었다. 포로가 되어 고문을 당하고 희미한 희망조차 없이 좌절만 가득한 상황이더라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단 하나의 자유가 있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로지 당사자만 결정할 수 있다. 포기할지 계속 싸울지, 눈앞에 뿌연 안개만 주목할지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목표를 찾아낼지 그 결정권만은 온전히 각자의 내면에 존재한다. 프랭클은 산행을 매우 좋아하는 열정적인 등산가였다. 언젠가 그는 위험한 산을 등반하는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가 좋아하고 할 만한 것만 해야 할까? 사람이 두려움보다 강할 수는 없는 걸까? 인간은 내면에 있는 포유류에 저항하며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난다. 인간은 림비에게 무기력하게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다. 프랭클은 이를 정신의 반항심이라 부르며 림비를 억압하거나 내면의 악과 싸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간주했다.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 분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런 감정에 전부를 내어주지는 않는 것이다. 산악가는 편한 길로만 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때때로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난코스를 찾는다. 자신의 림비와 경쟁하고 림비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림비의 힘뿐 아니라 두려움까지 이용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쉬운 길을 벗어나 한계에 부딪혀 극복할 때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그렇기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계속 도전하고 전진한다. 림비는 항상 인류와 함께했다. 인류의 의식이 제대로 생기기 전부터 림비는 내면의 신비하고 강력한 힘으로 인류와 함께한 것이다. 인류 의식의 역사는 약 15만 년 전 대뇌 피질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부터 시작되었다. 의식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사고를 사고할 수 있고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표현할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가 던진 질문이 이어서 떠오른다. 나는 누구이며 몇 명이 있는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이성은 자신 외에 더 감정적이고 빠르고 강력한 존재를 인지한다. 우리의 태고적 조상은
마음 깊숙이 살고 있는 이 동물과 일심동체였다. 어린 아기들도 그런 식으로 삶을 산다. 자기 안에 다른 존재는 없고 오로지 자신만이 존재할 뿐이다. 아기는 성장하며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림비의 힘을 감지한다. 그리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 힘에 휘둘린다.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고 두려워지고 기쁨이 넘실거린다.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솟아오른다. 아이들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내면의 존재가 특정 환경에서는 유순하지만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것도 알게 된다. 구석기와 중석기 시대 인류의 조상은 소규모 집단 생활을 하며 사냥과 채집을 했다. 족장 중심으로 모였고 힘을 합쳐 서로를 보호했으며 부족에서 정한 금지령과 의식을 따랐다. 그 울타리 바깥은 너무 위험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개인의 일대기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혁명이 일어난다. 자유를 갈망하는 림비 때문이다. 림비가 패권을 쥐었던 시기가 저물며 이윽고 대뇌피질의 시대가 도래했다. 인간 정신이 법이라는 장엄한 개념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서로의 공격성으로 인해 몰락했을 것이다. 이 책의 은유법으로 풀이하자면 림비는 더 이상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림비의 강력한 힘, 충동 등은 모두 제압당했다. 이렇게 림비가 제압당하고 길들여진 시대는 우리가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받는 시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림비는 그 과정에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을 조금씩 배워나간다. 그러나 어느 순간 림비는 명령을 따르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지쳐버린다.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사춘기가 그렇게 시작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약 500년 전 사람들은 권위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 림비는 지속된 억압의 넌더리를 느꼈고 르네상스 운동, 종교개혁, 계몽운동, 프랑스 혁명은 이런 봉기의 정점이었다. 1784년 임마누엘 칸트는 이 말로 계몽주의를 점화했다. 스스로 생각할 용기를 가져라. 대뇌피질은 림비의 힘을 활용하고 림비는 신피질과 협력하라는 외침이었다. 그것은 자연 탐구와 정복, 기술과 발명의 시대로 향하는 출발 신호였다. 이 거대한 흐름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며 계속해서 놀랍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다. 대뇌 변연계의 감정 체계는 시면의 괴수가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전해져 온 매력적인 유물이다. 림비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인생의 아주 주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림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 한편으론 림비 역시 쉴 틈 없이 분석하고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이성이 있다는 걸 기뻐할 것이다. 현명하게 림비와 협력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생각에 지친 뇌를 구하는 감정사용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